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딱 일주일 남았는데 국민의힘이 시끄럽습니다. 당 안에서도 선거를 포기한 거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발단은 지난밤 윤상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추가 임명한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자타공인 윤석열 지킴이로 전광훈 씨 집회에 나가 이렇게 큰절도했죠. 당장 친한동훈계에선 윤 전 대통령을 합류시킨 것과 뭐가 다르냐는 쓴소리와 함께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는 선언까지 나왔는데 정작 김문수 후보와 지도부는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배포된 국민의힘의 보도자료입니다. 윤상현 의원을 김문수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윤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선 대표적 인사입니다.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한동훈 전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김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아 손을 잡고 유세를 벌인 지 4시간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계엄 옹호론,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긋고 친윤 구태 정치와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는 얘기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선대위에 정성국, 우재준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윤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한 겁니다. 친한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중 한 명인 조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의원 임명은 선거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이 시간부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재준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고려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임명이라고 했고, 정성국 의원은 극우 세력에게 고개 숙여온 윤 의원이 임명되는 모습을 보며 절망감을 느낀다며 선대위 직책을 수락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선대위는 수도권 지역 강화를 위해 인천이 지역구인 윤 의원을 임명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역에 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어제 저녁에 임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선거라는 게 우리가 조금만 또 작은 차이를 다 극복하고 윤 전 대통령 탈당 이후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세력과 선을 긋는 듯 했지만 완전히 단절하진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뿐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과도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문수 후보가 뒤늦게 사전투표를 독려하긴 했지만 선대위 관계자가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 관리관으로 위촉된 A씨가 지난 25일 법원에 사전투표 용지에 도장을 직접 찍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 소속 장영하 변호사가 법률 대리를 맡았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본투표 때와 달리 사전투표 때는 관리관 도장을 인쇄해 투표지를 출력하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직접 찍어야 도장의 각도, 농도가 다 달라 위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과 같습니다. 사전투표지에 인쇄된 도장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투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관외, 관내 투표가 동시에 치러지는 사전투표 때는 직접 날인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실인을 날인하게 되면 그 제대로 시행되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그 실무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또 도장을 인쇄하든 직접 찍든 투표용지를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문수 후보 선대위는 이번 가처분은 장영하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맡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영화를 본 뒤 연일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 참여를 공언했습니다.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 만일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가 본투표를 못하게 되면 큰 손실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탄핵된 또 다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박 전 대통령이 김 후보를 언급하며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김문수 후보 지지 행보인데 계속해서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로 들어섭니다. 지난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만난 후 선거 기간 첫 공개 행보에 나선 겁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이곳 구미 아버지 생가 또 옥천에 어머니 생가를 방문하신 모습을 보고 저도 좀 찾아뵙고 싶다 하는. 김 후보는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당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탄핵되고 그 뜻밖의 그렇게 물러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김 후보를 안아주며 노동자도 기업도 잘 알고 행정 경험도 있는 후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이런 깨끗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 김문수 후보는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될 거라며 이 시대에 어떤 대통령이 맞겠느냐고 했습니다. 뇌물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같은 날 김 후보를 사실상 지원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있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김 후보 지지 선언까지 묶어 큰 틀에서 김 후보에게 여론이 모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탄핵의 강 앞에서 주저하는 모습이 결국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를 거절할 명분을 준 셈이 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과의 단일화는 없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보수 진영 단일화는 이제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오늘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못 박았으며 과거 정광훈 씨와 가까이 지내고 최근 이낙연 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손을 잡은 김 후보의 행보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겨우 생각해낸 것이 반 이재명이라는 기치 아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을 이낙연, 전광훈과 같은 이상한 재료들을 모아다 잡탕밥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본인만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일화 구애 작전을 펼치던 국민의힘도 강경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자 대결 구도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힌다면 저희도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3자 구도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전날까지 개혁신당에 단일화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며 적극적으로 매달렸지만 하루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마지막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신동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이준석 후보도 결단해야 할 시간이라며 빅텐트 구축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이 관심이었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자 대결, 양자 대결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9%로 나타났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5%,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1%였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달 초 같은 조사에 비해 각각 2%포인트씩 올랐지만 지지율의 변화가 없는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여전히 오차 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여론은 찬성 40%, 반대 43%로 팽팽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해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할 경우엔 이재명 후보 52%, 김문수 후보 42%였고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하면
이재명 후보 51%, 이준석 후보 40%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 가운데 누구로 단일화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이는 다자대결에서 두 후보 지지율을 단순 합산했을 때 나타난 46%보다 4에서 6%포인트 낮아지는 겁니다. 누구로 단일화하느냐에 따라 지지층 이동이 대칭적이지 않고 오히려 일부는 이재명 후보 지지로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일부터 실시되는 대선 여론조사는 투표 마감 시점인 다음 달 3일 오후 8시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 없게 됩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쪽이 유리하다거나 전체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식의 말들이 있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이 모든 후보들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죠? 네, 각자 지지층의 사전투표 참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네. 이제 4일 후면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투표해야 6월 3일 국민 여러분이 승리하십니다.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따져볼까요? 먼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전체 투표율도 높아진다. 이건 지금도 맞는 얘기입니까? 네, 사전투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게 2013년입니다. 이후 전국 단위 선거를 우리가 모두 8번 치렀는데요. 대략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만큼 총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총선과 대선만 따로 떼서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이 사전투표율이 오르는 그 폭에 비해서 최근 총선과 대선의 총투표율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보다는 투표 분산 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특정 진영이 유리하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과거에는요, 이 사전투표는 젊은 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려서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라는 게 통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사전투표율을 분석해 보니까요, 전체에서 10대와 20대의 비중이 줄고 2020년 이후에는 50대, 60대가 좀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전체고요. 전체가 아니라 지역구별로 이렇게 나눠서 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는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좀 높았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이준웅 교수는 뭐 그렇다고 해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어느 진영에 딱 유리하다. 이런 공식을 지금으로선 세울 수 없다면서 이 정치적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해석, 그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사전투표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에서도 사전투표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는요, 전체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이 사전투표의 공식이 처음으로 깨지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확인하시죠.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Republicans are ahead in the early vote. That's in person and in mail ballot combined. 네, 미국은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렇게 사전투표에 참여할 때 이미 지지 정당을 밝히고 투표에 참여합니다. 네. 줄곧 민주당의 지지 유권자의 그 사전투표 참여가 아주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이번에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면서 결과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은 그동안의 공식이 깨졌는데 우리는 과연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죠.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역 민심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많은 곳이지만 현장에선 달라진 분위기도 나타납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부산의 최대 번화가 서면에서 가까운 대규모 재래시장 부전시장입니다. 이곳에서 대선 그리고 각 당 후보들에 대한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부산의 전통적 지지층은 여전히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쪽으로 하자, 그렇게 말도 좀 점잖게 하고 믿음이 좀 가요. 우리 부산에서는 김문수를 좀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목소리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배고픈 자를 아시잖아요. 이제는 저도 이래 말할 수 있잖아요. 3년 전에 부전역에 저 왔을 때도 그냥 몰래 가서 이제 이래 보고. 민심의 흐름을 돌린 건 역시 12.3 내란 사태였습니다. 그건 심판만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우리 뽑아야죠. 윤핵관 그 사람들 말만 들으니까. 다만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탄핵을 뭐 건설은 부인 하니까는 어쩔 수 있나? 그죠? 80년 이래 살면 싫어. 그래 탄핵한 거는 처음 봤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후보는 이곳 부산에서 58%를 득표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20%포인트 앞섰고 부산 경남 즉 PK 지역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PK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과반에 못 미치고 이 후보의 지지율은 기관에 따라 50%에 육박하는 등 비등한 지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선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이 더 강했습니다. 계엄령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나타냈는지 해외에서도 이제 한국인이라 하면은 계엄령 괜찮냐고. 다만 민주당의 정책도 신뢰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왔을 때를 가정하고 이제 경제 정책을 얘기한다거나 조금 현실성이 없지 않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선 기대감과 비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젊으니까 그것도 하버드도 나왔고 똑똑한 거 알거든요. 그래서 뽑아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성 관련한 발언들이 안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서. 영남권 최대 격전지인 이른바 낙동강 벨트, 경남 양산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때 말로 깃발만 꽂으면 된다 했는데 국민의힘이 후보 선정할 때부터 당원들 무시하고 친윤 세력이 국민들 의견 무시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도 진심을 사과하지 않고. 울산에선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항의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김문수 후보를 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았으나 계엄 이후 PK 지역에선 민심의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대선 현장을 돌아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첫 번째 현장 어디입니까? 네, 오늘은 후보들 모두 이 저녁에 모든 일정을 접고 TV 토론을 준비하느라 온라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이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 꿈인데요. 오늘 이 글이 화제였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남긴 글인데요. 이 출석 도장을 찍으러 왔다며 틈날 때마다 이곳에 들러 진심 담긴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했고요. 또 TV 토론에서 어떤 주제가 다뤄졌으면 좋겠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이 글이 올라온 것은 청년의 꿈 내에 성문청답, 그러니까 이준석이 묻고 청년들이 답한다라는 새로운 코너인데요. 원래는 홍준표 전 시장의 홍문청답만 있었는데 오늘 새로 생긴 겁니다. 네, 이렇게 코너까지 만들어준 거면 홍 전 시장이 이준석 후보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렇죠. 이 홍 전 시장, 앞서 이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이런 글에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댓글 달았던 적이 있죠.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이 당은 단일화 때문에 몸살인데 도와주질 못할 망정 이 후보를 두둔한 거냐 이런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지적이 나올 것 예상했는지 홍 전 시장 측이 급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 특정 후보에게만 열어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한 건데요. 실제로 이 성문청답 코너만 있는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를 위한 수문청답, 또 이재명 후보를 위한 명문청답 다 있습니다. 홍 전 시장 측에도 물어보니 경선 직후부터 계획을 했는데 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가 오늘 끝났다라고 하면서 각 후보 측에 모두 공지를 해줬고 이준석 후보가 제일 먼저 쓴 것뿐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도 뒤늦게 오후 4시쯤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글은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가보겠습니다. 오늘 김 후보 대통령 가족 비리를 근절하겠다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고 이 배우자가 인사를 포함한 어떠한 국정에도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 관저 생활비를 공개하겠다라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구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이 영부인 하면 지금 세간엔 가방이 가니 법카가 온다라는 조롱과 우려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동시에 저격한 걸로 풀이됩니다. 네. 뭐 어찌됐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거리를 두겠다는 걸 텐데 또 그러면서도 오늘 윤 전 대통령 지키기 앞장섰던 윤상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어요. 다음 현장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이 토론 준비에 나선 후보들 대신에 여사들이 현장을 대신 뛰었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찾은 곳 전남 순천입니다. 네. 이 모교 순천여고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설 여사 측은 지지세가 약한 곳, 또 김 후보가 다 갈 수 없는 곳 위주로 찾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호남인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한센인들을 위로했는데요. 이 용기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겠다는 방명록도 적었습니다. 이 두 사람 묘하게 동선이 겹칩니다. 어제는 둘 다 경남을 찾은 건데요. 설 여사는 창원 마산 어시장을, 김 여사는 합천 해인사를 찾았습니다. 네. 후보자들끼리도 굉장히 치열한데 배우자들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설 여사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서 김 여사를 겨냥한 듯 상황극을 하면서 법카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은 선 넘지 말라고 대신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선들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품격 있게 서로 대화하고 상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이제 선거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이 배우자들의 행보도 더욱 빨라질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네, 선거운동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유세 현장에서 사건,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적을 시끄럽게 울려대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들을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를 찾아 이재명 후보 집원 유세를 합니다. 그런데 빨간 차 한 대가 유세 차량을 가로막습니다. 경적까지 울리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소리에 박 의원의 목소리가 묻힙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범죄예요. 여러분. 선거운동 방해라고 여긴 운동원들이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차가 출발합니다. 차에 매달려가던 운동원들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보내주세요. 4명이 다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 남성은 선거운동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아니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빵거리에다 아니, 여보세요. 이상하지 했나? 경찰은 운전자인 2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경기도 성남에서 한 남성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거운동원에게 다가오더니 사진을 찍습니다. 선거운동을 방해해 운동원이 반발하자 손목을 잡고 휴대전화를 뺏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에서 선거운동원을 발로 찬 70대 남성이 입건됐고 경기 분당에선 선거운동원들을 폭행하고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피켓을 뺏으려고 그러고 또 밀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리려고 그러시기도 하시고 지난 23일 기준 42명이 선거폭력으로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각자 지지하는 후보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상대 후보 측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하는 순간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경찰이 어제 동시에 소환 조사했던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출국 금지까지 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대통령실 CCTV와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면서 내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경찰은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동시에 불렀습니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이들 3명을 부른 겁니다. CCTV 확인 결과 경찰은 국무위원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3사람에게 계엄 관련 쪽지를 받는 과정에 대해 캐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간 비상계엄에 대해 당시 전혀 인지 못했다고 말해왔습니다.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도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도 당시 대통령실에서 쪽지를 받았지만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쪽지가 저한테 있었던 걸 제가 인지를 못하고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 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A4 용지 크기 쪽지엔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임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 임무를 받아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들 모두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고 계엄에 반대했다며 내란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가 CCTV 확보 전인 5월 중순부터 출국 금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의 출금도 연장됐습니다. 이번 소환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이들 3명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출국 금지됐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이들이 계엄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확인된 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줬다는 이른바 계엄 쪽지와 관련해 이들이 CCTV를 통해 확인된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한 게 포착된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그동안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별도 지시받은 일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엇갈린 증언을 했습니다. 계엄 쪽지, 즉 국무위원에게 전할 지시사항이 담길 문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며 국무총리용도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네, 총리 것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행안부 것도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문서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계엄 선포문도 뒤늦게 알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 종사 혐의 관련 논란을 완전히 없애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엄 전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모은 접견실 CCTV를 모두 복구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 전 총리 등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JTBC에 CCTV에는 계엄 쪽지가 한 전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배포되는 과정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어제 한 전 총리와 함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함께 불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계엄 쪽지와 관련해 석연찮은 해명을 해온 이들입니다.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예비비 편성 내용이 담긴 쪽지를 직접 줬다고 했다가 다른 직원이 전해줬다고 말을 바꿨고 이 전 장관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만 멀찌감치서 보고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무위원들의 말에만 의지했던 계엄 쪽지 관련 수사가 CCTV 복구로 새 국면을 맞으면 내란 공모수사 전체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경찰은 경호처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왜 원격으로 삭제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지시를 내릴 당시 개인적 가정사를 말하며 울분을 토했다고 진술했던 만큼 가정사가 그 배경이 된 건 아닌지도 수사해야 할 부분인데 이 소식은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지난해 12월 3일 저녁 7시쯤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10분가량 울분을 토하며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대통령께서 종북좌파 탄핵, 예산 말씀을 하는 중간에 개인적인 가정사를 말씀하시며 울분을 토하시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이냐고 묻자 김 전 청장은 개인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영부인 특검법 얘기는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헌재에서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이런 대화가 있고 사흘 후 경호처 관계자가 원격으로 접속해 김 전 청장의 비화폰 내용을 삭제한 겁니다. 경찰은 내란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려 경호처 관계자가 원격 삭제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에서 나온 또 다른 증언, 조태용 국정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계엄 전날과 당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엄 전날인 12월 2일 저녁,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문자 2통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 조 원장이 김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유가 실제 계엄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누가 이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했는지도 수사로 밝혀져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꼽히는 인물이자 통신주특기로 채용됐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서버는 이틀마다 자동 삭제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기록 대부분을 복구했고 경호처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비화폰 기록들을 원격 삭제한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경호처는 총 6차례 경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시도를 저지해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라인 김성훈 전 차장의 지휘 아래 버티기 전략을 택했던 겁니다. 수사기관 본인 진술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통신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경호처에 채용됐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서버는 자동으로 삭제된다며 포맷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검찰이 조사한 비화폰 서버 관리 담당자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2일이 지난 자료는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돼 있다고 한 겁니다. 다만 이 담당자는 포렌식이나 자료 복구 작업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엔 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서버 기록 포렌식에 성공했습니다. 김 전 차장이 물러난 뒤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해 서버를 확보하고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의 기록을 복구했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과정에서 계엄 사흘 후인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기록이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삭제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오늘 출국 금지가 연장됐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기구의 특별 심사를 앞두고 진통 끝에 최종 답변서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서 JTBC가 보도한 답변서 초안에는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언급하는 부분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도 결국 그대로 담겼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여전히 옳은 선택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김일환 기자입니다. 인권위는 어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갈리에 보낼 답변서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갈리가 국내 시민단체들의 특별심사 요청을 받아들이고 인권위에 설명을 요구한 지 2개월 만입니다. JTBC가 최초 보도한 답변서 초안에는 계엄 당시 인권위가 성명을 냈다면서도 늑장 대응 비판은 쏙 빼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적법 절차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며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것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해당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위원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도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헌법학자가 많다고 했고 안 위원장도 인권위의 결정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서 지금도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옳은 선택했다 생각합니다. 최종안에는 해당 안건이 그대로 포함되고 인권위가 비상계엄 직권조사를 기각한 사실 등 일부만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인권위는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안팎으로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인권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공고에 적어도 참여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독립성이 없는 인권위는 인권위가 아닙니다. 인권위는 조만간 답변서를 제출하고 관리는 답변서를 토대로 오는 10월 인권위의 A등급 유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인권위가 간리의 특별심사를 받게 된 데에는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군 사망사고 유가족을 수사 의뢰한 김용원 상임위원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오히려 저희 취재진과 만나서 간리에 서한을 보낸 국내 인권단체들 탓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은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안을 주도해 내란 옹호 논란을 휩싸였던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헌재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는 말을 하고 내란 혐의로 구속된 군인들을 풀어달라는 촉구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국내 시민단체 등이 김 의원의 이런 행태를 모아서 간리에 보냈습니다. 사실상 김 의원이 간리의 특별심사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진과 만난 김 의원은 특별심사를 촉구한 단체들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강등이 되면 그 봐라 인권위원회에서 김용원하고 개판을 쳐가지고 강등 당했다 책임져라 나가라 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2년 전 자신이 윤일병 사망 사건 유가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일에 대해서도 마땅히 할 일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간리는 해당 사안도 비중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평화로운 시위예요? 그럼 강금 당했지 않았나요? 허허,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권위에 항의차 방문한 유족들이 자신을 감금 협박했단 건데 이런 자기 방어식 발언은 어제 회의장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김 의원은 유족을 수사 의뢰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며 사무실 불법 침입과 감금 사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간리에 제출할 답변안은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의원은 이후 회의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의 민원에 밤낮 없이 시달려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숨진 교사의 제자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고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웃음이 많던 과학 선생님은 이제 영정 사진으로만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이 그리워 분향소 벽 가득 쪽지를 남겼습니다. 친구, 아버지 그런 의미를 가졌던 분입니다. 그 학생들 이름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셨고요. A 교사는 지난주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엔 민원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A 교사는 이번 학기 들어 결석이 잦고 담배를 피는 등 학칙을 어긴 한 학생을 맡았는데 가족으로부터 밤낮 가리지 않고 수십 차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사가 무서워 학생이 학교에 안 가려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사실이 아니라며 되레 교사가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학생에겐 숨지기 며칠 전에도 학교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다. 담배 못 끊겠으면 줄였으면 좋겠다며 타일렀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누구보다 학생들에게 진심인 선생님이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스승을 추모했습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학생 가족에 대해 협박 혐의로 이 건전 수사 착수하여 휴대폰도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중에 있습니다. 교사들은 2년 전 한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서희초 사건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학부모님한테 죄송하다, 저희가 잘못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다 그런 말만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교육부와 교육청은 뒤늦게 현장 조사와 민원 시스템 점검에 나섰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과 임대 가구를 섞어서 배치하는 걸 소셜 믹스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재건축 단지에서 집값이 더 비싼 한강뷰 주택을 왜 임대 가구에 내줘야 하냐는 불만이 제기되는 등 이 정책을 놓고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서울 대치동의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총 282가구 가운데 37가구가 임대로 책정됐는데 지난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현금 20억 원을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동호수 공개 추첨을 통해 한강뷰 등 선호층이나 단지와 관계없이 분양과 임대 세대를 완전히 섞는 소셜 믹스를 도입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소셜 믹스를 하자 해서 세대를 같은 층 내에 혼합해서 섞어 놓는, 그래서 정말 누가 누군지 모르도록. 이 아파트가 조합원 분양 후 남은 가구를 임대 세대에 분양해 소셜 믹스를 어겼다는 게 서울시 판단입니다. 선호하는 거 보통 말하는 그런 위주로 일부 되긴 됐죠. 좋은 층이나 이런 데. 조합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소형 평수가 5개 동에 나눠져 있고 2022년 관리처분 인가 당시 구청에서 분리추첨을 이미 승인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비슷한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동의 잠실주공 5단지는 최고 70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었지만 최근 서울시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한강변에 배치하라고 요구한 건데 조합 측은 수정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 다른 재건축 단지에선 항의 현수막도 붙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동호수 추첨해서 자기가 좋은 층 가면은 더 비싼 돈 내고 낮은 층 가면 돈 확 오르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건데 좀 이상하게 뭐 말이 나와가지고. 소셜믹스 논란이 본격화한 건 정책 도입 이후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가 최근 심의 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곳곳에서 갈등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유연한 기준을 마련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사유재산권 침해냐 공공성 확보냐를 두고 소셜믹스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극우단체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배 씨는 윤 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어왔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하얀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른바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했던 극우단체 신남성연대의 대표 배인규 씨입니다. 배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마약 투약은 혼자서 하셨습니까? 배 씨는 지난 24일 인천 중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서 배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배 씨는 윤 전 대통령 극렬 지지자 무리 중심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대학가를 돌아다니며 탄핵 찬성 집회를 방해했는데 초록머리에 빨간 정장을 입은 조커 분장을 하고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빨갱이는 죽어라! 빨갱이는 죽어라! 교내 집회를 하는 학생들의 앞길을 막아서고 팻말을 부수는 등 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8일 네이버 뉴스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있다며 배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내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 댓글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배 씨는 이번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마약을 구한 방법은 밝히지 않았는데 경찰은 입수 경로 등을 다각도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이 시작됩니다. 후보들은 모두 공약 발표는 이어가면서도 유세 일정은 오늘 하루 멈추고 토론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21대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이 열리는 오늘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토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대신 SNS를 통해 체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는데 각지의 국민체육센터를 늘리는가 하면 직장인들에겐 헬스, 수영 같은 운동 수강료 세제 혜택을 주고 체육인들의 복지를 강화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의 생애를 담은 자료집도 배포했는데 16쪽 분량의 글과 30여 장의 사진엔 소년공이던 어릴 적부터 인권 변호사 시절, 최근 정치활동 모습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토론 준비를 위해 지역 유세 일정은 하루 멈췄습니다. 오전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각 추진할 6가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비상경제 워룸을 설치해 기업인, 소상공인과 함께 경제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했고 취임 당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곧장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가 경정 예산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차단 입장을 밝힌 긴급 기자회견 외엔 별다른 유세 일정은 잡지 않고 토론 준비에만 몰두했습니다. 정치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토론은 잠시 후 7시 50분부터 JTBC에서 생중계합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저희 JTBC는 대선 후보들의 TV토론을 생중계해드리면서 후보들의 발언을 실시간 팩트체크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는데요. 오늘 마지막 토론에서도 저희 팩트체크팀이 쏟아지는 여러 주장들 중 어떤 게 사실이고 거짓인지 가려드리겠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JTBC의 실시간 토론 팩트체크는 국내 언론사 중 유일하게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 인증을 받은 JTBC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치, 경제, 정책, 사회, 국제 등 각 분야를 오래 취재한 기자들이 참여해 날카로운 교차 검증에 나섭니다. 120분간 쏟아지는 후보들의 발언에서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고 출처와 통계, 배경 등을 따져 진실 여부를 가립니다. JTBC만 시도하고 있는 실시간 팩트체크는 지난 2차례 토론에서도 정확성과 신속성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노란봉투법 위헌 발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언급한 적성국가 발언 등의 맥락과 사실관계를 즉각 검증했습니다. JTBC 실시간 팩트체크는 1차 토론에선 18개, 2차에선 20개의 발언을 분석했습니다. 이 기간 JTBC 대선 특집 홈페이지는 평소 대비 20배 이상 트래픽이 증가하는 등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네거티브 공방으로 치닫는 토론에서 올바른 검증을 통해 유권자들의 이해를 도왔다는 평가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는 데 첫걸음은 그 정보를 입력된 그 순간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교정하는 거예요. 그동안 쌓여왔던 취재 경험과 자료들이 없이는 실시간 팩트체크는 불가능합니다. 실시간 팩트체크와 함께하는 3차 토론 방송은 오후 7시 50분부터 JTBC와 JTBC 뉴스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결과는 JTBC 방송 화면에 노출되는 QR코드와 JTBC 대선 특집 홈페이지, X, 유튜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손톱만큼도 생각이 없다. 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이 오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었죠. 네. 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괴물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무엇보다도 당장 눈앞에 닥친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을 막는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독재를 염려한다면서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를 일으킨 현재의 민주주의 파괴 세력과 손을 잡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당대표까지 했던 이낙연 고문이 김문수 후보를 왜 지지하고 나선 걸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고문은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의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총선 직전에 민주당을 탈당했고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하려다 무산이 됐습니다. 또 호남에서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는데 이런 정치적인 선택마다 실패하면서 그 정치적인 존재감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은 있습니다. 자, 그러다 이달 초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비록 출금됐지만 대통령 출마를 하면서 지지 선언을 하면서 다시 등장을 했었죠. 다만 이때도 국민의힘과는 선을 긋고 또 단일화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김문수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때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김문수 씨의 변심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국민의힘이 미쳤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을 했다. 두 번째 대통령에서 파면됐다. 용서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런 헛된 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내 손톱만큼도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 발언을 한 게 한 3주 전쯤이잖아요. 3주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뀌었군요. 그런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민주당 측에서는 아주 격앙된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네. 자, 변절자 행보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거나 신념과 양심을 팔아넘긴 괴물이다. 뭐 이런 격앙된 반응이 나왔고 또 이낙연 고문과 새미래민주당을 공동으로 창당했었죠. 김종민 무소속 의원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설마 했는데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이 역사적 탈선에 대해 민심의 냉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 게다가 김대중 재단과 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모여서 만든 싱크탱크에서도 오늘 동시에 이낙연 고문을 제명 조치했고요. 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민주당은 아니지만 그 이낙연 고문과 합당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갈라섰던 이준석 후보도 자, 김문수 이낙연 공동정부는 참 해괴하다라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대학 교육의 중요성.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어제 유세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다가 갑자기 대학 때 자신이 교육을 잘못 시켰다라는 주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중앙대학교 나왔는데 이재명이가 중앙대학교 나왔어요. 제가 2년 선배입니다. 대학 다닐 때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이재명 이 친구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대학 때 얘기를 했군요. 근데 이게 대학 동문이어서 뭐 서로 친하다 이런 얘기가 유명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선거다 보니까 이제 저런 비판하는 것 같은데 참고로 대학 교육은 선배가 아니라 교수가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이런 훈계가 나오는 장면 이례적인데 자, 비슷한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지난주였는데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부산에서 유세를 하다가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와서 호텔 경제론 어떻게 생각하느냐, 승수 효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자, 그러자 박주민 의원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모른다 이렇게 계속 따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박주민 의원한테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장면이 나왔다는 건데요. 네. 직접 들어보시죠. 저보고 대학교 어디 나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뭐 어떤 대학을 나와야 좋은 겁니까? 아, 서울대 정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저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그랬더니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네, 대학 출신에 따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있었군요. 다음 이슈도 보죠.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대파와 커피. 좀 이질적인데요. 자, 지금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적힌 현수막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제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 위한 이 명백함이 있음에도 선관위가 허용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고로 지난 총선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당시에는 대파 표현을 규제해놓고서 이번에는 커피 발언을 허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민주당 등의 주장인 겁니다. 왜 그런 건가요? 선관위 입장은 뭔가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 좀 확인을 해봤더니 선관위에서는 지난번 총선 때도 대파라는 표현을 무조건 막은 적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 투표로 대파 또는 투표로 대파하자 이런 표현들을 현수막으로 허용해줬고 대파 사진이나 대파 문구가 들은 것도 허용을 해줬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게다가 보시는 것처럼 마치 민주당 기호를 연상시키는 저런 표현들도 현수막에 허용을 해줬다라는 게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지난 총선 때는 뭐 투표장에 대파 들고 가도 되냐 이런 질문도 선관위에 쏟아졌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선관위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 커피로요?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자, 커피든 대파든 들고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는 반대의 목적으로 또는 투표 방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의 판단에 따라서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가서 방해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미국의 현충일에 막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화합을 강조해야 하는 날에 판사들을 맹비난하고 전임 바이든 정부 탓을 한 겁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무명용사 헌화식이 거행됩니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추모사를 했습니다. 목숨을 바친 군인들을 기리던 트럼프는 돌연 자화자찬을 꺼냈고 전임 바이든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인 발언으로 방향을 틀기도 했습니다. A republic that I am fixing after a long and hard 4 years. That was a hard 4 years we went through. 메모리얼 데이엔 대통령이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게 통상적입니다. 야당인 민주당 일각에선 추모일조차 정적을 겨냥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제 트럼프는 메모리얼 데이 당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에 제동을 건 판사들을 쓰레기, 괴물로 지칭하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덧붙인 해피 메모리얼 데이란 인사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전쟁터에서 숨진 장병들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에 행복하란 뜻으로 해피란 표현을 쓰는 건 금기시되는 게 미국의 보편적 문화입니다. 앞서 벤스 부통령이 이 부분을 명확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부적절한 인사말을 지적한 셈이 됐습니다. That when people say things like Happy Memorial Day, you appreciate the sentiment behind it, but you know that it's wrong. Because Memorial Day is not a happy day. 상황과 시기에 맞지 않는 비판과 인사말로 논란을 키운 트럼프는 추모식 직후엔 워싱턴 인근에서 골프를 즐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영국 프로축구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축하하는 퍼레이드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포함해 수십 명이 다쳤는데 현장에서 50대 남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승합차 한 대가 사람들이 몰려있는 도로를 뚫고 지나갑니다. 잠시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그대로 사람들을 밀고 지나갑니다. Oh my God!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달려가 차량 유리를 부순 뒤에야 차는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리버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 퍼레이드가 열린 날 축제는 한순간 지옥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는 퍼레이드가 끝날 때쯤 도로 통제가 풀린 직후 일어났습니다. 최소 47명이 다쳤고 어린아이를 포함한 2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리버풀 출신의 53세 영국인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인데 아직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Is that we believe this to be an isolated incident and we are not currently looking for anyone else in relation to it. The incident is not being treated as terrorism. 축제를 한껏 즐겨야 할 시간, 리버풀은 위로의 메시지부터 냈습니다. 리버풀은 지난달 토트넘을 5대1로 크게 이긴 뒤 일찌감치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시즌 최종전에서 크리스털 팰리스와 1대1로 비긴 뒤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5년 전 프리미어리그 우승 당시엔 코로나19 여파로 팬들과 함께하지 못했기에 그 아쉬움을 달래려 개최한 우승 퍼레이드. 리버풀은 예상 못한 차량 돌진 사고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일본은 비싸도 너무 비싸진 쌀값 때문에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책으로 비축미를 반값에 내놓기로 했는데 사태를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 소식은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반값 쌀을 빠르면 내달 2일 시중에 풀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流通している価格のものと、そして今回これから6月以降2000円のラインで放出をされ棚に並んでいく安い備蓄米と、こういった形で複数の選択肢を消費者の皆さんに提供できる。 어제 열린 정부 비축미 온라인 설명회. 7개 대형 소매점 회사들이 5만 8천 톤을 신청했습니다. 일본의 5kg 쌀 평균 가격은 우리 돈 4만 원 수준. 기존 경쟁 입찰 방식은 낙찰가가 높고 유통 단계가 길어 쌀값을 잡는 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수의 계약으로 직접 대형 소매점에 넘겨 싸게 내놓겠다는 겁니다.
반값 쌀 판매에는 일본 업체들도 따르는 분위기입니다. 税抜き2000円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私たち総合ディスカウント事業をやってますので、十分他で利益を取ることできますので、お米に関してはあまり利益は求めてない形でやろうと思ってます。 연간 1만 톤 이상을 판매하는 대형 소매점만 대상으로 한 데 대한 불만도 나옵니다. うちなんかだと多分30トンとかそういうレベルだと思うんで、1万トンって言ったらそれの300倍ぐらいですからね。まず無理だと思います。 일본 정부 비축미는 9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6월부터 풀리는 30만 톤까지 벌써 3분의 2가 소진됐습니다. 쌀값을 잡기엔 재고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에선 쌀 수입 확대 등 쌀 유통량을 갑자기 늘리는 방안이 결국 쌀값 붕괴로 농가를 어렵게 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파리올림픽 유도 단체전 동메달이 결정된 순간입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이처럼 기뻐하죠. 독립투사의 후손으로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허미미 선수입니다. 올림픽 후에 일본 실업팀의 러브콜이 잇따랐지만 모두 뿌리치고 한국에 남았다는데요. 이혜원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159cm의 키는 왜소한 게 아니라 다부지다는 말이 들어맞습니다.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12분 넘게 간 승부에도 세계 1위 대구치를 뒤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금메달을 따자 허미미는 아이처럼 방방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하지만 2달 뒤 똑같이 대구치와 맞선 올림픽 결승전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연장까지 6분 넘게 이어진 승부. 허미미는 위장 공격으로 지도를 받아 이번엔 금메달을 뺏겼습니다. 판정이 석연치 않았는데도 그때는 말을 아꼈는데 이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언제는 너무 아쉽고 많이 봐요.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많이 봐요. 이제 23, 허미미는 2년 전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으로 가길 바랐던 할머니 유언을 따랐습니다. 한국에 와선 독립투사 허석 선생의 5대손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모르고 지나칠 뻔한 소중한 가족사도 알게 됐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최근엔 일본 실업팀의 입단 제의도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싶어서. 떡볶이를 좋아하는 소녀는 한국말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 인터뷰 많이 받았으니까 좀 많이 늦는 것 같아요. 허미미는 지금 6월을 기다립니다. 보름 뒤 다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당연히 잘하고 싶지만 좀 사람들에게 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고. 그래서 요즘은 땀을 쏟는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이 뭐냐고 물었더니 솔직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없어요. 세변대 할 때 언제 노래 들어가지고 이제 듣기 싫어요. 이제. 너무 많이. JTBC 이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소연입니다.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죠? 저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방영되는 JTBC 드라마 굿보이에서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특수팀 경찰 지한나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총알이 관역의 정가운데를 통과하듯 오늘은 제가 정확한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에는 15도 선에 머물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충북과 남부지방은 더운 날씨에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더 뜨겁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경기와 강원 내륙, 충북과 남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는데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남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수도권은 공기가 종일 탁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 1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대전과 광주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